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보는 눈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토지거래 허가제 해제가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여전히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기대가 크지만 이 시장은 정말 어려운 상황 맞습니다. 얼마 전에 연예인 기사 나왔죠. 그동안 누가 뭘 사서 얼마를 벌었다 이런 얘기들만 주로 나왔는데 이번에 나온 거 보니까 이제 현실적인 얘기도 보도가 됩니다. 손해진 강남의 244억 상가가 반년 넘게 텅 비어 있다고 대출 이자만 월 5천만 원을 추정한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매입가 평당 3억 가까이 주고 샀죠. 옛 건물을 허물고 새로 건물을 지었는데 이 과정에서 한 150억 정도 대출을 받았습니다. 60% 정도 대출 받은 거죠. 자기 돈 100억 가까이 넣고 나머지는 대출 받아서 건물을 지었는데 반년 넘게 비워놓고 이자만 물고 있는 상황, 어느 연예인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비워진 이유 높은 임대료 탓이죠. 2층 기준에서 평당 임대료 30만 원, 엄청나게 높은 수준인데 이렇게 높은 임대료를 내주는 임차인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공실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건물 신축한 사람들 힘들어하는 이유, 임대료를 받아서 이자라도 내야 되는데 비워놓고 있으니까 자기 돈 생돈을 박아 넣어야 합니다. 임대 가격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이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온다고 해야 그 물건을 다시 좋은 값에 팔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임대료 수준을 맞춰놓고 시작을 합니다. 최근까지 상업용 부동산 투자의 트렌드가 이러했습니다. 강남의 후면지에 있는 허름한 주택, 상가 이런 거 매입해가지고 신축해서 임대료 높게 맞춘 후에 몇십 프로 더 붙여서 파는 것, 이걸 몇 번 돌린 사람들 30억에 시작했던 게 100억이 되고 200억이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돈 좀 있다는 사람들 이런 투자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한번 계약을 체결하면 나간다 하기 전까지는 10년간 올려도 연간 5%밖에 못 올립니다. 그래서 최초의 임대료를 높게 책정하지 않으면 수익률은 한 10년간 큰 변동이 없습니다. 가격을 내리지 않는 한 수익률이 높아지지 않는 구조. 그러니 들어간 돈 플러스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높은 임대료를 지불하는 사람을 채우기 전까지 버틸 수 있는 한 버티는 트렌드, 이런 게 만연했었어요. 그치만 부자인 사람들도 몇백억씩 빌리면 그 이자 부담 상당합니다.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돈 워낙 잘 번다고 하지만 인기 좋을 때나 돈 많이 버는 연예인들 한 달에 5천만 원씩 부담하면서 계속해서 버텨내는 것, 이들에게도 버거운 일입니다. 또 다른 연예인도 홍대에 건물을 샀죠. 109억 건물인데 23년도에 매입을 했고 최근에야 공시를 해소했습니다. 처음에 매입할 때 비어있던 것 계속 빈 채로 끌고 가다가 이달 초에 카페가 들어왔어요. 홍대 입구역에서 640m, 도보 10분 거리, 대로변에 있는 좋은 건물임에도 임차인을 찾기 어려운 것, 상가의 현실입니다. 이거 살 때 90억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으니까 75억 정도 대출을 받은 거죠. 자기 자금도 수십억 들어갔지만 이 건물 매입하는데 빌린 돈 이자 내는 것 한 달에 2,500만 원 정도 감당해야 했습니다. 가격이 올라가서 비싸게 주고 샀으니까 그만큼 높은 임대료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치만 임대를 들어간다는 거, 장사하고 남는 게 있어야 들어가는데 임대료 감당하기엔 그만큼 돈이 안 벌리는 지역에 들어가지를 않죠.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A급 상가마저도 공실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것 현상입니다. 홍대, 이대, 가로수길, 테헤란로 이런 데도 공실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화랑을 타고 너도 나도 부동산에 올인했죠. 연예인들 건물 사서 1년 만에 몇십억 벌었다. 이런 얘기에 너도 나도 돈 있는 사람들마저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상업용 부동산 투자에 뛰어들었어요. 임대료 고만고만하지만 개발을 통해서 신축하면 훨씬 더 높은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라는 컨설팅 업자들의 말을 듣고 새로 개발을 하고 운 좋게 임차인을 채우면 매각해서 차익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대하는 수익률조차도 많이 떨어졌죠. 예전에 강남권 같은 경우 4% 정도 기준이었는데 최근 화랑기의 거래들 2% 언더로 거래를 했습니다. 부동산이라는 거 실물이고 내가 일하지 않아도 돈을 벌어줄 수 있는 임대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인데 임대 수익은 포기하고 자본이득만 추구하는 시장이 꽤나 오래 펼쳐졌어요.
임대료를 이자로 감당 가능한 것, 이건 기본적인 전제인데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일부 부담하더라도 나중에 시세 차익을 더 많이 걷어서 상쇄시킬 수 있다. 이런 믿음에 상업용 부동산에 뛰어들었습니다. 이제는 은행들 까다로워졌다고 했죠. 예전에 최초의 사업자 내가지고 운영하는데 임대사업자로 하죠. 최초에 돈 빌려줄 때는 신규 사업자니까 매출이 어떻든 이익이 어떻든 신경 안 썼는데 이런 구조라면 마이너스 매출이겠죠. 재무제표가 엉망이 되니 적용받는 이자는 올라가고 일부 원금 상환 조건까지 걸리는 상황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뜻이죠.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 수익성에 기초합니다. 장사하는 사업자가 그 장소를 빌려서 낼 수 있는 금액이 한계치인데 그런 거 별로 따지지 않고 무조건 사서 개발하면 돈 번다 이런 마인드로 접근했기 때문에 지금 난처한 사람들 엄청나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일을 하지 않더라도 따박따박 월세 받는 삶 누구나 꿈꿉니다. 근데 월세를 받아도 대출 이자도 못 내는 적자 상가가 수두룩한 게 현실이에요. 지금 A씨 월세 수익 300만 원인데 20억 주고 샀습니다. 300만 원씩 12달 받으면 3,600만 원, 20억 투자해서 1년에 3,600만 원의 이익 2%도 안 되는 수익률입니다. 남들은 이거 부럽다 하지만 이 사람은 엄청난 손실을 보는 투자를 한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동산은 오를 거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동산은 내가 산 가격보다 결코 떨어지지 않을 거다라는 이런 잘못된 믿음으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런 안타까운 선택을 합니다. 여기 이 사례도 보면 매달 70만 원씩 월세를 내는데 주인이 바뀌거나 하면 나가라고 하면 어떡하나? 뭐 이런 걱정에 상가 주인이 분양가대로 팔 테니까 사라고 하니까 고민을 합니다. 3억 7천에 분양받아서 매달 70만 원 받고 있는 게 지금 임대인의 현실이죠. 3억 7천만 원에서 70만 원밖에 못 받으면 2%도 안 되는 수익률입니다. 은행에 그냥 예금으로 넣어놔도 이거보단 더 받을 수 있는데 세입자 구하는데 복비 드리고 세입자 때까지 관리비 내가면서 유지하고 있는 이 상가 유지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으니 세입자한테 이거 사라고 합니다. 은행 대출 받았으면 그나마 월세로 받는 거 이거 다 이자 내는데 쓰고 오히려 자기 돈을 더 보태야 할 수도 있는 이런 투자 수많은 사람들이 했습니다. 분양가 자체를 맹신하고 분양가에서 일부 깎아준다고 하면 그거 싸게 산 거라고 생각하면서 또 분양사무실에서 얘기하는 임대료 수준 당연히 받을 거라고 찰떡 같은 기대를 하면서 이런 투자들을 했습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까 월세 300만 원 받는다고 친구들이 좋겠다 하는데 올 수밖에 없는 이유 20억 주고 샀으면 월 600만 원 이상은 받아야 예금 이자보다 나은 투자인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죠. 또 월세 수준이 이러면 되팔 때 20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미 자기 자본을 날려먹은 것과 같습니다. 이거 이 사람이 큰 손해를 보고 팔 때까지 그냥 이렇게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대출을 안 받았으니까 손실을 확정하지 않고 끌고 갈 수 있지만 대출 이자도 감당 못하는 상황이라면 이런 상황을 끌고 가지도 못합니다. 그렇지만 대출을 끼고 이런 투자를 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이자 감당에 또 공실에 대한 비용, 중개 수수료 이런 것들 생각하면 계속해서 손실을 보고 있는 것 이처럼 부동산이 무조건 오를 거다라는 믿음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이미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그게 현실로 나타나 있습니다. 아파트 상가도 마찬가지죠. 이미 확보된 배우지에서 일정 수요를 확보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장사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임대 수요가 많을 것이다. 높은 분양가에 분양을 합니다. 아파트 상가 대박 나기 어렵습니다. 안정적인 수준으로 일정 부분 매출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구조인데 높은 분양가에 높은 임대료를 기대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여기를 채워줄 임차인이 없습니다. 장사가 안 돼서 임대료도 못 내는데 누가 여기 와서 장사를 하겠어요. 그래서 많은 아파트 상가들, 다른 상가들과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에 수도권 아파트 분양상가 대부분 기존 아파트를 새 아파트로 짓는 경우죠. 재건축을 통한 공급입니다. 재건축 조합들 이 상가 팔아가지고 일정 부분 부담금을 해소하는 구조인데 이거 매각이 안 되는 이유 상가 자체가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상가 분양 수익은 재건축 비용 부담에 큰 축이 되기도 하고 재건축의 특성상 상가를 안 짓기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요. 재건축할 때 아파트와 상가가 같이 땅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 조합원들도 이 재건축 사업에 대한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아파트가 지어지더라도 나는 계속 생업을 유지할 수 있게 해달라. 즉 상가를 분양받습니다. 근데 아파트가 더 이익이 많은 것 같죠? 그래서 상가 조합원들 우리한테도 아파트 분양해줘라. 그러면 재건축 동의해주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재건축 조합에서는 일반 분양해가지고 더 수익을 챙겨야 되는데 상가 조합원들한테 분양을 해주면 그만큼 팔 수 있는 물건이 사라지는 손실이 발생을 합니다. 고민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동의해주지 않으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니까 같이 가든가 아니면 아예 상가 땅을 나눠서 분할해가지고 가든가 이런 사업적 선택의 문제까지 발생을 합니다. 근데 잘라내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업장들이 같이 갑니다.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분리가 안 되는 거죠. 상가의 수요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 그렇게 뜨겁다는 아파트 시장 재건축을 하려면 이 상가를 계속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또 이 중 일부를 팔아서 사업비도 조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 상가 팔리지가 않고 앞으로의 미래 전망 또한 어둡죠. 강남 아파트 상가마저 7년째 텅텅 비어있다. 헬리오시티 얘기죠. 신축 대단지 상권이라고 임대료 더 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안 들어오는 거죠. 고덕 아르테온 상가 5번 입찰했는데도 안 팔리고 있죠. 상가 공실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상황임에도 조합은 이거 비싸게 팔아가지고 사업비 부담하려고 했었고 근데 계속 시간이 지나도 안 팔리니까 정리도 안 되고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는 곳들 대부분 통매각을 선택하고 있죠. 잠실 미성 크로바 여기도 통매각 입찰하고 이문 3구역, 신림 3구역 전부 다 통매각 진행하고 있습니다. 메이플 자이도 상가 통매각 했다가 지금 10% 정도 낮춰가지고 겨우 낙찰이 됐다고는 하는데 실제 인수할지 안 할지 지켜봐야 알겠죠. 상가 그만큼 상업용 부동산 시장 침체가 깊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이 됐고 이건 부동산 시장 실질로 채워질 수 없는 가격은 유지될 수 없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예입니다. 재건축 재개발 조합들 상가 통매각 하려고 다 내놨는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잘 안 팔립니다. 서울 강남권도 이런 상황이고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집합상가 공실률 10%에 달하고 서울 업무 상업용 건물 거래액 전월 대비 60% 급감할 정도로 시장 침체의 골은 깊습니다. 조합들 이거 안 팔면 자금 조달 어디서 하죠? 결국 금액을 낮추거나 쪼개서 팔거나 빨리 털어내야 하는 어려움 갖고 있습니다. 안 털어내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죠. 둔촌주공 같은 경우 최근에 가압류 사태가 발생을 했는데 이거 상가의 문제였습니다. 근데 가압류가 되면 상가와 아파트 조합원들 분리가 안 된다고 했죠. 아파트도 등기를 못합니다. 아파트 입주민들도 재산권 행사가 안 되는 문제 발생할 수 있는데 어쨌든 가까스로 봉합은 됐어요. 여기 같은 경우 상가 지분 쪼개기 이렇게 하면서 엄청나게 조합원 수가 늘어났고 이걸 대행해주는 업체에 선정을 해가지고 그 업체가 지분율 190% 확보해 줄 테니까 나중에 손실은 자기네들이 지는 대신에 이익이 생기면 자기네가 가져가겠다. 이렇게 10년 동안 같이 했던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상가 조합원들 간에 이권 다툼이 있다 보니까 새로 만들어진 단체에서 조합한테 분양수익 180억을 줄 테니까 지지해달라 이렇게 총회를 하려다가 대행사가 열받은 거죠. 자기네가 10년 동안 기다려서 가져가려고 하는 수익을
마음대로 주겠다고 하니까 가압류하겠다 이렇게 나선 거고, 결국 그 총에 무산되면서 없던 일로 하자 이렇게 되면서 위기를 넘겼어요. 어쨌든 재건축 조합에서는 180억 정도 더 준다고 하니까 해보려고 했다가 가압류하겠다 이렇게 세게 나오고, 또 법적으로도 유리하지 않을 것 같고 뭐 이러니까 결국 총회를 하지 않고 절차대로 하겠다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런 문제 재건축 조합들에서 계속 발생을 해서 법적으로 바꿔놨는데, 1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어서 또 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죠. 이거 아직 통과되지 않았으니 이 사이에 생긴 문제들 앞으로도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가를 완전히 제끼고 갈 수 없는 재건축 조합들, 시작할 때든 입주가 끝나서든 이 문제를 계속 안고 갑니다. 상가의 수익성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니 더욱더 이 부분은 재건축 조합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23년도에 입주한 흑석자이 아직 소유권 이전도 못하고 있죠. 단지에 딸린 상가가 미분양으로 남아있는 상태여서 자금 부족으로 수용대금 납부 절차가 미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가 미분양이 되면 자금 계획에서 그만큼 빵꾸가 나는 거고, 그걸 메꾸려면 정산 안 된 돈 납부하면 되는데 다 팔고 모자란 돈은 내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정리가 안 되죠. 정리가 안 되면 온전한 소유권 이전이 안 됩니다. 그럼 재산권에 제한이 생기겠죠. 지금 조합 차원에서 상가 통매각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거 안 팔리면 사업의 정리가 기약 없이 멀어집니다. 재건축 막 추진하는 단지들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조합원 지위 문제, 아파트 분양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상가를 안고 갈 건지 빼고 갈 건지 이런 갈등들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목동의 신시가지 6단지 같은 경우는 상가 소유주 5명이 반대해서 동의를 못 맞추고 이런 걸로 어려움을 겪고 있죠. 일반 상가들 투기적 열풍으로 수익률 같은 건 고려 대상으로 안 하고 그냥 희소하니까 더 비싸게 팔 수 있다, 이런 기대감으로 끌어안은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안 팔리고 장사도 안 되고 위기에 처해가고 있어요. 구분 상가 분양받으면 월세 따박따박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에 대출 껴서 사놨는데 지금 받은 월세는 고스란히 은행에 꼬라박고 있는 사람들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아파트 상가 재건축 진행 시 필연적으로 공급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수요는 감소하고 아파트 사업의 일부 수익을 메꿔야 하기 때문에 더 비싼 분양가로 팔려고 하니 임대도 안 되고 공실은 계속되고 팔리지가 않습니다. 상권은 이미 무너진 시장 맞습니다. 오프라인 유통 채널 완전히 바뀌었죠. 다 모든 게 온라인으로 옮겨갔습니다. 구조적인 문제에서 이미 상권의 문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수요 자체도 위축될 수밖에 없는 구조죠. 다들 빚내서 뭐 하느라 빚 감당에 내수는 완전히 위축된 시장입니다. 대형 유통업체들 안 좋은 상황에 직면해 있죠. TMF 홈플러스 사태 터졌는데 이어서 반란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너 말고 남들은 잘 산다, 이런 댓글 다는 사람들 있는데 경기 침체는 팩트입니다. 온 오프라인 가리지 않고 위기의 상황 맞아요. 내수는 부진하고 사람들 상대로 장사하는 사람들 장사 안 되는 게 현실이고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사람들 돈 많이 벌어서 돈 잘 쓰고 다니고 그래서 장사 잘 되고, 이렇게 비싼 집에 사는 사람들 더 많이 돈 쓸 거니까 여기 상가 잘 될 거다. 상가는 과잉 공급 상태입니다. 그나마 인구라도 늘어나면 좋은데 인구는 다 쪼그라들고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입니다. 공급만 쏟아지는 이런 시장에 공간을 사고 파는 이 부동산에 대한 수요 과연 존재할까요? 사람은 없어도 돈 많이 벌어가지고 펑펑 쓸 수 있으면 되는데 경기 전망까지 암울한 상황,
입니다. 올해 한국 성장률 1%대 미만을 전망한 기관이 나왔습니다. 영국의 리서치 업체인데 S&P도 우리나라 1.2%로 낮췄죠. 즉 1%대 초반 이랬는데 첫 1% 미만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정치가 안정이 되더라도 경제가 어려울 거라고 비관적인 전망을 했어요. 정부 지출 둔화 등으로 올해 시장 전망치 0.9% 성장을 전망한다고 했습니다. 환율은 올해 말에 1,500원으로 더 오를 거라고 예상했어요. 또 내년 후년 말까지 계속해서 1,500원 수준을 지속할 걸로 예측을 했습니다. 여기서 정부 지출 둔화를 원인으로 지목을 했는데 지금 정부도 쓸 돈이 없는 거 맞죠?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이 시기 의무 지출은 눈덩이처럼 쌓여 있는데 돈 내줄 사람은 없는 게 현실이죠.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 20%, 이게 초고령 사회인데 이미 여기에 진입을 했습니다. 연금 부담은 급증하는 반면에 성장 동력은 약화되고 있고 세수는 갈수록 줄고 있으니 재정 기반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 이게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근데 사람들 계속 늙어가고 있고 성장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그러면 걷어들일 돈보다 써야 할 돈이 더 많으니 재정에 대한 우려 안 할 수가 없죠. 줄일 수 있는 건 억누를 수 있습니다. 근데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 부분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구조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국채이자 부담 이런 것들은 의무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이런 지출인데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니까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상황이니 성장률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 확대 어려운 것 이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인구의 구조적인 변화를 맞이했고 비용은 늘어나고 있는데 부담 주체는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죠. 경제 성장이 잘 돼서 잘 벌어야 되는데 벌 사람은 없고 세금 낼 사람도 없어요. 경기를 부양하려면 돈을 쏟아부어야 되는데 세금 걷어야 될 곳, 돈 낼 사람이 없습니다. 돈 걷어들여야 하는 주체들 지금 빚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경기 침체 현실이고 성장률 1% 미만으로 갈 수 있다는 것 매우 타당성이 높습니다. 빚으로 연명해온 사회 맞고 이는 부동산 시장 계속해서 과열을 유지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지금 대출 다시 조이고 있죠. 비상이 걸렸습니다. 집값이 올라서 대출을 막는 게 아니죠. 대출 잔액이 너무 급증했기 때문에 막는 겁니다. 금리 인하기에 들어섰음에도 금리를 올리는 상황이 온 것, 그만큼 빚이 아니면 유지할 수 없는 사회이기 때문에 너도 나도 빌려 쓰려고 하는데 더 빌려줄 수 없으니까 막는 겁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 외부 경기 결코 좋지 않죠. 더 기댈 곳이 없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될 걸로 예상하고 있죠. 무역전쟁, 관세 문제 이로 인해 물가가 자극받고 있고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고 이런 걱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실업률이 낮다고 경기 침체 안 될 거라고 하지만 기관에서 전망하는 경기 침체 확률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래 공포가 몇 달 뒤에 시작할 수도 있다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을 정도로 세계 경기 침체가 예상이 됩니다. 미국도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로 인해 금리 다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금리는 차치하더라도 우리나라 환율 문제 떠안고 있죠. 1,400원대 후반, 이제 1,500원, 내년 후년까지도 갈 거라는 얘기 나올 정도로 환율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부채는 한계 상황이죠. DSR 3단계 도입하고 전세에도 DSR 도입하고 또 지금 대출 급증했다고 금융권 쪼여가면서 이렇게 부채를 관리하고 있는 상황, 한계에 처해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겁니다. 은행은 안전하다. 이금융권부터 시작되고 있죠. 조단위 자산을 갖고 있는 저축은행도 PF 쇼크 때문에 건전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고정이하 여신 비율, 즉 부실채권이죠. 이거 26%에 달합니다. 금융권은 위기가 없을 거다. 이런 얘기하고 있지만 건설 대출에 대한 부실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BIS 비율 이런 거 기준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부실이 전이되는 상황 벌어지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 하지만 이 말 안전하게 믿기 어렵습니다. BIS 자기자본 비율인데 금융기관의 재무 건전성의 핵심 지표라고 볼 수 있는
있는데 이게 바젤 3에서는 8%가 최소 요건입니다. 근데 지금 10% 넘어가기 때문에 안정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 건전성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 말고도 고정이하 여신 비율, 즉 부실 채권이 얼마나 되는지, 연체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또 수익은 잘 나고 있는지, 또 급작스러운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대처할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이런 모든 문제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이유, 지금 부채 늘어나고 있고 연체 늘어나고 있고 이거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긴장하고 조이고 있습니다. 부채의 불레골이 가장 약한 곳이 바로 이 상업용 부동산 시장입니다. 550만 자영업자 중에서 월 10만 명씩 폐업하고 있는 현실이죠. 자영업자 부채의 40%가 임대사업자입니다. 즉 이런 상가 분양받아서 월세라도 받으면서 노후를 대비하려고 했었던 사람들 또는 강남에 빌딩 사서 자본이득 보겠다 이렇게 임대사업자 내서 큰돈 빌려 쓴 사람들 이들의 부채가 1100조에 달합니다. 손예진은 버티겠죠. 근데 다른 사람들도 그럴까요? 앞으로 강제적인 절차에 내몰리는 부동산들 쏟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불패는 없어요. 이미 시장은 잠식 중입니다. 사업하는 사람들 자기 집 담보로 돈 빌려서 썼습니다. 이들 결국 갚지 못하면 줄줄이 터질 수밖에 없는 불의 고리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런 시기 누구에게는 위기고 누구에게는 기회입니다. 상가, 분양가 믿지 마시고 수익률, 상권의 성숙도, 유지 가능성을 보면서 투자를 하십시오. 자본이득을 기대하지 말고 임대 수익 당장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인지 적절한 레버리지로 투자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위기에 몰린 부동산 주워 가시면 됩니다. 유튜브에서 괜찮다고 말하는 곳 이런 거 말고 실제 돌아다녀 보시고 판단해서 그만큼 가격 조정이 이루어진 곳을 공략하는 것 이런 투자의 지혜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